지난달 임시국회에선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법 등 206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제처 대변인실의 안수지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총 206건의 법률이 통과가 돼서 그중에 122건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에 관한 법률들, 기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통과가 돼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초연금법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서 5월 20일 날 공포가 되었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기초연금 대상자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은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환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87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39만 2천 원 이하에 해당이 되시면 국민연금을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면 꽤 많은 분들이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간혹 계시다고 해요. 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를 시행하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혹은 만 65세 이상 이 되는 생일이 해당되는 그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실 때는 신분증과 그리고 통장 사본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를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배우자분이나 혹은 시군구 공무원께서 대신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신 후에는 생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초연금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심사를 하셔서 알아서 7월 25일부터 해당되시면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법 외에도요. 장애인연금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장애인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장애인연금액이 4월 기준 99,1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선정 기준액이 1월부터 6월까지는 8만 원이었는데요. 6월 말에 새로운 선정 기준액이 고시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이 소득 하위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학자금 제도라는 게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든든 학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가구 소득이 5,870만 원 이하로 소득 7분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환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공포일이 5월 14일이고 그때부터 지금 바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 먼저
기존에 높은 이자율로 빌리셨던 것을 낮은 이자율로 이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든든 학자금이 2010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예. 전에 이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혹은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대출 받으셨던 경우에는 각각 이자율이 7.1% 그리고 5.8%로 매우 높아서 네. 이자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든든 학자금 금리인 2.9%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을 전환하면은요, 대출한 학생 한 명당 네. 연간 평균 25만 5천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네. 해요. 이 밖에도 좀 바뀐 내용들이 좀 있죠. 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신 대출자 중 6만 4천 명 정도가 자기 상환 능력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대출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빌리신 기초생활수급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 1,40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관련해서 많이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예. 하고요. 자, 이번에 국민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법률에 좀 여쭤볼게요. 네.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이 예.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5월 14일 날 공포돼서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앞으로는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 예. 교장 선생님께서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체험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실 때는 예.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혹은 손해배상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제대로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안전법 개정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원전 부품 품질 서류 위조 등 원전 비리 사건이 많아서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는 기존의 원자력 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 및 기기의 어떤 설계 제작 그리고 성능 검증 업체까지 감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원전 비리 관계자 처벌 역시 강화되는데요. 예.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분야의 경우에는 50억까지 그리고 방사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네.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예. 제보자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제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안전에 관한 법률 중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예. 법안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죠? 네,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예.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많아서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예. 이 법이 지금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5월 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보육 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다가 아이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크게 다쳤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고 또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에서 또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휴대폰의 비싼 요금제와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그동안 좀 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불법 과다 보조금이나 혹은 비싼 요금제 때문에 많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예, 예. 겁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예.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되면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비롯해서 휴대폰의 실제 판매 가격까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휴대폰의 실제 거래가를 바로 아실 수 있고 또 그래서 최저 예산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런 휴대폰을 발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요, 우리가 흔히 뭐 단말기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나 다 제한, 실제 판매가를 네.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24시간 내에 그 사실을 개인들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서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파기 시에 다시 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해서 2차 피해를 막도록 했고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그리고 유통될 경우에 법적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지난달 임시국회 통계된 게 뭐 100여 건이 넘으니까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네. 소개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그 국민들이 알아둬야 될 만한 여러 법령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마이크로 페이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 페이지에는 앞으로 시행될 법령의 주요 시행일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 뭐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마이크로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대변인실의 안수지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